입 주변도 언제나 깨끗하게, 입은 적당히 닫혀 있어야 한다. 늘 벌어져 있는 건 곡간을 열어놓는 행위나 마찬가지로 재물을 담당하는 입을 열고 닫는 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부, 성공, 이걸 부르는 얼굴이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 저는 관상학에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관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관상학 혹은 주역학이요, 생김새에 따라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국내 최고의 주역학자 초운 김승호님의 얼굴이 바뀌면 좋은 운이 온다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가져와서요, 색다른 시각과 시선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히 요즘 들어 지인들에게 표정이 안 좋다는 말을 듣는 빈도수가 늘었다거나 스스로 그렇게 느껴진다거나 안색이 시시각각 변해서 표정이 바로바로 확 드러나는 분들이라면요, 특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부와 성공을 부르는 얼굴의 비밀, 이게 도대체 뭔지 저자의 시선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운명을 미리 알 수 있을까? 운명이란 앞으로 전개될 시간의 흐름이다. 앞으로 그렇게 흘러가 도달할 테니, 그러니 미래는 곧 운명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반대로 과거는 이미 확정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역사라고 표현한다. 간단히 말해 미래는 운명이고 과거는 역사다. 운명 예견은 막연한 것도 아니고 신비한 것도 아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미래를 예견하고 살아간다. 가령 부모는 왜 자녀를 교육하는가? 어린 시절에 무언가 배워두지 않으면 확률적으로 미래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 정도는 예견이 아니라 상식이라 생각하겠지만, 이건 역시 넓은 개념에서 보면 운명을 미리 아는 것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운에 대해 종종 생각해 보곤 했는데 적중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 현재를 잘 살피면 누구나 미래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즉, 현재의 내 상태를 잘 관찰하고 분석하고 종합해 보면 미래도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정밀하고 단정적인 미래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개연성이 큰 미래를 알 수 있다. 어떤 부모는 어린 자녀의 미래를 어느 정도 짐작한다. 아이의 기질, 행동, 습관 등을 보고 직감으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한다. 사물과 현상의 현재를 보고 미래를 아는 것은 공부나 수행을 통해 점점 더 정교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무엇을 보고 운명을 아는가 라는 문제는 한마디로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한 가지가 사물의 현상이나 형태를 보고 미래를 예견하는 방법인데, 오늘의 주요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사람의 겉모습에는 뜻이 있고 운의 방향이 있다. 여기 돌덩이가 있다. 돌덩이에도 운명이 있을까? 모든 사물은 미래가 있으므로 이 돌덩이도 당연히 운명이 있다. 볼품없는 돌덩이라면 딱히 용도를 찾지 못해 분해될 것이다. 부서진 돌은 어딘가로 이동해 건축 자재로 사용될 가능성이 다분한데, 그것이 이 돌덩이의 운명이다. 만약 이 돌덩이가 아름다운 형상을 하고 있으면 어떨까? 정원에 곱게 모셔져 오랜 세월 사랑받고 지낼 수도 있다. 돌덩이에게는 좋은 운명인 셈이다. 장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목수가 산에서 나무를 하나 발견했다. 그 나무는 형상이 흉흉하고 비틀어지고 가늘어서 목재로 쓸 수도 없었고 땔감으로 쓰기에도 적당치 않았다. 목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나무는 어디에도 쓸모가 없네. 참으로 못난 놈이야. 목수가 잠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나 말했다. 이 나무가 오랫동안 살아남게 된 것은 오로지 그 형상 때문이다. 만약 굵고 반듯했다면 벌써 베어져 목재로 쓰이지 않았겠느냐. 목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나무도 생긴 모양에 따라 운명이 정해지는데 인간이라고 덜할까? 다만 나무의 경우는 형상이 흉흉해 살아남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면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인간이란 어디든 쓰여야 빛이 나는 법. 그러므로 인간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형상을 어떻게 가꾸느냐가 관건이다. 여기서 객관적으로 외모가 훌륭하면 크게 대우받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겉모습의 겉모습만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형상에는 뜻이 있다. 형상은 사물의 결론이다. 어떤 사물의 기질과 기능이 합쳐져 형상으로 내보이는 것이며 형상은 언제나 내면을 강화한다. 그러니 내면의 기능과 외부의 형상은 사실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다. 그래서 그 뜻을 잘 연구하면 미래를 알 수 있다. 특히 사람의 얼굴은 그 모양과 빛에 따라 거대한 운명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특정한 미래로 향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일찍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운명을 예측하는 방법이 발달했는데 거기에 주역의 형상 논리를 가미한 것이 바로 관상이다. 저 사람은 권력자인데 또 다른 권력자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저 사람은 부자인데 다른 부자는 이 사람과 공통점이 무엇인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를 알 수 있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접하고 관찰하며 비교해 보면 얻어지는 지혜가 있다. 관상은 단순히 잘생겼나 못생겼나를 보는 게 아니다. 잘생겨도 운명이 나쁜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반면 외모가 전혀 뛰어나지 않지만 운명이 좋은 경우도 무수히 많다.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다. 가장 먼저 눈을 보자. 얼굴에서 눈은 정신, 입은 물질을 주관한다. 세상 만물은 계층적으로 존재한다. 건물을 보면 위아래가 있듯 사람의 형상도 마찬가지다. 위에 머리가 있고 아래에 다리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몸은 세 계층으로 분류되는데 주역에서는 얼굴을 천, 몸체를 지, 팔, 다리를 인이라고 한다. 즉 얼굴은 우리 몸에서 천, 하늘을 관장하고 가장 위에 있으며 확장성이 크다. 발에 비해 깨끗하고 표정 변화가 다양하기에 역동적이다. 여기서 가장 먼저 알고 가야 할 것은 최근에 와서 아주 작은 얼굴에 대한 인식이 좋게 퍼져 사람들은 기존의 얼굴을 깎는 행위를 한다. 그러나 얼굴이 지나치게 작으면 나쁘다고 봐야 한다. 하늘이 좁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늘이 좁으면 어떨까? 덜 자유롭고 운명의 활동 범위가 축소된다.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나치게 뾰족한 턱을 만드는 등의 행위를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살펴볼 눈과 관련해서 쌍꺼풀 수술을 비롯 낯빛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얼굴의 골격을 줄이는 행위만큼은 그게 무엇이든 운명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심하라. 이 얼굴은 또 다시 세 계층으로 구분된다. 눈 근처를 천, 코 근처를 인, 입 근처를 지로 나눈다. 그러므로 하늘을 담은 눈은 마음을 가장 잘 반영한다. 얼굴은 천이고 눈은 천중천, 즉 하늘 중에서도 하늘이라는 것이다. 정신은 양이고 천이기에 정신의 형상이 눈에 투영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눈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저절로 투사되어 있다. 즉 눈만 봐도 그 사람의 정신세계, 지성, 심성을 알 수 있다. 눈은 태도와 행실의 축소판이니까. 오늘의 눈동자에 내일의 행운이 비친다. 그렇다면 눈은 언제나 웃음 가득한 눈이 좋은 것일까?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 웃을 일이 없는데도 실없이 늘 웃는 눈을 하는 사람은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비교적 큰 성과를 내지 못한다. 그럼 친절한 눈을 갖지 말라고? 그런 말이 아니다. 친절함에는 미소가 동반되는데 그 미소와 눈동자에는 절도가 있어야 한다. 아무렇게나 흘리지 않는 단정한 웃음과 눈동자가 필요한 것이다. 때문에 바른 생각은 곧바로 눈에 드러난다.
절도 있는 눈, 흔들리지 않는 눈이 대표적으로 그것인데, 이것과 달리 바삐 움직이는 눈, 남을 비웃거나 깔보는 눈, 집중하지 않는 눈은 스스로는 몰라도 남들 눈엔 전부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런 눈은 총체적으로 운명이 산산조각 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눈에는 불량한 감정, 경박한 감정이 모두 드러나므로 애초부터 정신에 그런 것들을 담지 않는 것이 좋다. 눈빛이 어두우면 근심이 많다. 눈은 태양이다. 얼굴은 하늘이고 눈은 태양이므로 눈은 얼굴의 상태를 통해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런데 눈빛이 어둡다는 것은 날이 흐려서 태양이 빛을 밝게 비추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런 사람의 운명은 대체로 어둡다. 근심이 많고 무슨 일이든 궤도에 잘 오르지 못한다. 만약 나를 괴롭히는 어떤 상황 때문에 눈빛이 어두운 날들이 계속된다면 이사, 여행, 짐 정리 등을 통해 나쁜 운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저절로 해소된다. 그런데 만약 이 저절로 해소될 기미가 안 보여 스스로 얼굴빛을 죽이고 눈에는 총명함이 사라지고 있다면 새로운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무언가를 정리하거나 고정된 것들을 바꾸는 행위가 필요하다. 사람의 마음이 고정되거나 단점이 생기는 이유는 생활 패턴 때문인데 이것은 사실 주로 사는 장소에서 발생한다. 먼저 집 안의 짐도 대폭 줄이는 것이 좋다. 집에 살림살이나 짐이 너무 많으면 그건 역시 운명에 매우 나쁘다. 그리고 나서 이 집이 더 살만한 곳인가를 살펴보라. 집은 정신과 영혼의 발전을 도모해 운을 발전시키는 곳임을 명심하라. 또한 눈은 힘주어 부릅뜨지 말고 편안하게 적당히 오로지 눈동자를 떠오르는 태양처럼 여기고 눈동자에 어떤 정신을 담을 것인지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 평범한 눈에 정신없는 눈동자, 멍한 눈동자만 경계해도 운은 아주 좋아진다. 눈동자를 가꾸는 한 운은 계속 좋아지는 법이다. 나쁜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잃지 않고 지켜내면 운은 반드시 좋아진다. 눈은 빠른 속도로 운명을 유도한다. 그리고 이 눈은 눈썹이라는 지붕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므로 눈썹은 얼굴의 신분을 좌우한다. 눈썹이 선명하고 풍요롭고 긴 사람은 매우 좋은 운을 타고난 것과 같다. 하늘이 돕고 신분이 귀하게 유지된다는 뜻으로 가정이나 사회 등 모든 면에서 풍족하고 결함 없는 운명을 누린다. 그러므로 눈썹은 언제나 곱고 풍요로워야 한다. 눈썹을 완전히 밀고 문신으로 대신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운명에 결코 좋을 리 없다. 그저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해치는 것들만 뽑아버려야 하며 너무 짧을 때 보완하는 정도로 눈썹을 가다듬어야 한다. 다음으로 귀를 보자. 귀는 굴곡이 심해서 예쁘기가 몹시 힘들다. 예쁘다는 기준도 애매하다. 크기가 적당히 크고 계란형의 모나지 않은 귀가 가장 좋지만 제일 좋은 건 반듯하고 깨끗한 귀다. 귀의 관상은 얼굴 전체 중에서 눈 다음 코만큼 중요하다. 높고 큰 코는 부동산이나 권력, 안정 등의 운명을 만들고 귀는 동산, 사업의 추진력, 발전성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 반듯한 귀는 바른 자세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라. 사람은 대개 양쪽 귀가 수평인 채로 태어나는데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몸이 한쪽으로 틀어지면 귀의 수평이 무너진다. 스스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몸이 틀어진 사람의 경우 반드시 양 귀의 높낮이가 다르다. 이 부분을 양지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얼굴은 반듯해지고 귀도 반듯해진다.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는가? 몸이 기울어질 때 한 번만 다시 바른 자세로 돌아와 보라.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반드시 문득 어느 순간 바른 자세가 편한 날이 올 것이다. 또한 귀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웬만하면 귀를 내보이는 스타일링을 하라. 귀는
타고나길 잘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어떻게 잘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귀의 모양이 아무리 좋아도 남의 말을 듣는 태도가 삐딱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집중력과 공감 능력을 스스로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귀로 들어올 때 눈동자에서 빛이 난다. 얼굴의 모든 부분은 서로 돕고 대리하는 기능을 지니기 때문이다. 눈이 정신이라면 입은 물질이다. 그러므로 입은 곳간인데 이 곳간은 너무 꽉 잠그지도 물색 없이 열어놓지도 말아야 한다. 항상 입을 조심하자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 운은 바뀌기 시작한다. 입술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도 좋지 않다. 아래로 내린 입은 어떨까? 곳간에서 쌀들이 다 빠져나가는 격이다. 입꼬리를 내리지 말아야 한다. 입 주변도 언제나 깨끗하게, 입은 적당히 닫혀 있어야 한다. 늘 벌어져 있는 건 곳간을 열어놓는 행위나 마찬가지로 재물을 담당하는 입을 열고 닫는 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다. 쓸데없는 말, 그러니까 남에게 듣기 싫은 말이 많은 사람은 어떨까? 가장 나쁘다. 정신이 흐려지고 재물의 손해가 많아진다. 쓸데없는 말은 점차 줄여나가면 된다. 운이란 차곡차곡 쌓이다가 큰 기회가 오는 법으로 쌓이지 않으면 오는 것도 없다. 그러니 말하는 방식만 고쳐도 나쁜 운의 90%는 바뀐다. 특히 목소리가 중요하다. 목소리가 깊은 사람은 인생에 성취가 많은데 목소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깊이 있고 진중한 느낌을 주어야 한다. 사실 사람은 상대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의 깊이를 알 수 있으며 신비와 권위 등을 느낄 수 있다. 몇 분만 이야기해보면 인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목소리로 그의 영혼을 느끼기 때문이다. 아주 조금만 더 상대의 말에 집중해서 깊게 듣는 연습을 해보라. 그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영혼이 그의 됨됨이와 진실성, 수준을 알려줄 것이다. 눈이 이성이라면 목소리는 감성이다. 눈에는 바른 정신이 깃든다면 목소리에는 맑은 정신이 깃든다. 그리고 미래의 운명은 이성보다 감성에 더 많이 나타나는 법이다. 그러니 가장 좋은 목소리를 내고 말의 지성과 정성을 담아라. 말이 신중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도 신중하지 못하다. 특히 말할 때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지 마라. 소위 겸손을 지나치게 꾸며대는 행위는 잘난 척보다 더 나쁘게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치과에 가는 것은 운을 고치러 가는 것이라 여겨도 좋다. 치아를 잘 관리하고 입속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속은 물과 같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활동하며 재물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위아래 치아들이 가지런해야 하고 상한 치아가 없어야 재물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중 공든탑이 무너지고 배신을 당한 사람이 많다. 그러므로 치아가 빠지거나 깨지면 신속하게 치료해야 한다. 앞에서 누누이 강조한 좋은 목소리 역시 그 시작은 정신이지만 혀와 치아의 보조 작업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잊어선 안 되며 치아는 아주 깊게 운과 직결되므로 항상 건강하게 관리하고 잘 지켜야 한다. 자, 여기까지 얼굴에 있는 천, 지, 임, 눈과 입, 귀에 대해 살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것이다. 얼굴의 나쁜 변화에 반드시 주의하라. 마지막으로 얼굴의 피부를 살펴보자. 낯빛이 어두우면 이는 주역에서 남과 다투는 일이 많고 법적 분쟁에도 휘말리는 괴상으로 판단한다. 특히 눈 위쪽이나 아래쪽이 지나치게 탁하거나 어두우면 이는 만사가 지연된다는 뜻이다. 결국 일은 성사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얼굴이 총체적으로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주면 남에게 주눅들어 살게 된다. 그렇다면 보조개는 어떨까? 신기하게도 보조개는 매우 좋다. 주역에서 보조개는 꽃
혹은 질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보조개가 보이게 활짝 웃는 것은 인생 자체의 커다란 이점이 되어 돌아온다. 반면 얼굴에 보조개가 아닌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이것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좋지 않다. 점이 많으면 신속하게 제거하는 편이 좋고 사마귀도 마찬가지로 제거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좋은 운을 일으켜야 한다. 운에 손해를 보고 있는데 얼굴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얼굴부터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라. 얼굴이 맑고 깨끗하면 자연히 표정이 좋아지고 얼굴을 드러내고 운은 반드시 좋아진다. 나쁜 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운의 개선은 평소 노력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얼굴부터 정돈하려는 그 태도야말로 운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첫 관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얼굴에도 태도가 있다. 아니, 태도가 묻어난다. 그러니 사소한 생활 습관에서부터 얼굴에 나쁜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라. 즉 얼굴은 시시각각 변하는 운의 기상도로 얼굴을 보면 운이 보인다. 그렇게 얼굴이 맑고 깨끗하면 운은 반드시 좋아진다.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인간 표정은 1만 가지 이상으로 42개의 얼굴 근육이 다양한 현상을 일으킨다. 눈, 코, 입, 귀라는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근육들이 이것을 밀고 당기면서 표정을 만든다. 그리하여 이 표정은 저절로 지어지기도 하지만 일부러 의도해서 지을 수도 있다. 이 표정이라는 것은 지어도 한순간에 곧바로 사라진다. 하지만 오랜 세월 지내다 보면 그가 자주 지어 보였던 표정이 어느덧 얼굴에 고착된다. 때문에 얼굴을 자주 찡그려 나이에 맞지 않게 주름이 많으면 인생의 흐름이 순탄하지 않다. 얼굴이라는 하늘에 구름이 많고 기상이 불안정한 상태를 뜻하기 때문이다. 평생 많이 웃고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웃는 기운이 서려 있다. 반면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팍팍함과 피곤함, 공궁함이 역력하다. 어디가 어떻다고 딱 꼬집어 표현하지 못해도 단박에 느껴지는 인상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표정에 따라 얼굴은 변한다. 반드시 변한다. 그렇게 실시간으로 살아온 역사가 얼굴에 축적되고 그것을 살핌으로써 우리는 내 운명을 예측해낼 수 있다. 지금 바로 살펴보라. 당신의 얼굴은 당신의 미래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명심하라. 하늘은 마음이 착한 사람보다 행동이 착한 사람에게 좋은 운명을 밀어준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으니까요. 네, 여러분. 얼마 전 영상에서 얼굴과 사람의 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구독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공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얼굴이 아니라 운, 그리고 운명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주역학자 초운 김승호 작가의 얼굴이 바뀌면 좋은 운이 온다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1949년생인데요. 저자는 10대 이후 무려 40년의 시간 동안 이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운이 안 좋아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요. 그런데요, 저자가 60세가 딱 되던 해에 바뀐 거죠. 사실 정확히는 저자가 인생을 바꾼 건데요. 그 전까지 40년 동안의 인생이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서 별짓을 다 했다고 해요. 저자는 도가 철학을 비롯해서 주역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요, 소위 인생을 관통하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만드는 건 관상, 타이밍, 인맥 다 좋은데 결국 하루가 만드는 거다. 네, 이렇게만 들으면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듣고 나면 정말 완벽하게, 제가 장담합니다. 진짜 너무나 와 닿으실 거예요. 운이 참 지지리도 없었던, 그래서 정말 불행했던 남자가 70년 넘게 인생을 살며 배운 것, 기어이 자기 인생을 바꾼 힘, 그 인사이트를 저자의 말로 풀어갑니다. 운명은 정말이지 복잡한 실타래이자 거대한 모자이크다. 들어가기에 앞서 겉으로 나타나는 당신의 얼굴 생김새, 즉 관상 자체가 운명의 진짜 원인이 아님을 먼저 밝힌다. 얼굴이라는 징후는 단지 쌓아온 운명의 단서일 뿐이다. 단서는 정보일 수는 있으나 원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이런 운명이 주어진 이유는 뭘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운명의 원인을 알아야 미리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 운명은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도덕적 문제도 아니다. 결과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다. 억울하다고? 절대 그렇지 않다. 내 운명은 나 자신 때문에 발생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 그것조차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면 거기서 깨달아야 하는 뭔가가 있을 것이고, 그 깨달음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운명마저도 전적으로 나에게 그 원인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 우주 대자연의 이유 없이 발생하는 사건은 없다. 세상은 공평하다. 운명이란 것은 아무 이유 없이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운명의 책임이 오로지 나에게 있다는 생각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정말로 가장 강력하면서도 유일하게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운명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앞날이 무섭다는 단편적인 뜻이 아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고 인생에 임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자기 운명을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떳떳한 행위다. 그러므로 공연히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 나쁜 일이 일어났다면 자신이 책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반성하고 한 번 더 심사숙고할 줄 안다면 나쁜 그 운명은 반드시 사라진다. 운명에 대한 반성이 중요하다. 운명은 공정하다. 정신과 태도가 고귀한 사람은 운명도 고귀한 법이다. 반대로 마음이 천한 사람은 운명도 천하다. 여기 A라는 사람이 있다. A는 좋은 운명의 징후가 분명한 사람이었다. 교양 있고 심성이 곱고 외모까지 수려했다. 누가 봐도 점잖고 예의 바르며 귀한 모습이 나무랄 데가 없었다. 당연히 좋은 운명이 곧 도래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A에겐 5년 이상 좋은 일이 전혀 없었다. 자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잘 되려면 언제든지 잘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직원들은 수시로 이탈하고 사기까지 당해서 사업은 날로 기울어갔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면모로 보아 얼마든지 잘 될 사람인데 A에 대해 다시 관찰하여 깊게 살펴봤다. 그러던 중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A는 언제나 고요하게 산책하고 일찍 일어나고 깔끔하게 집안을 정리하고 경우에 따라 이사를 하는 등 운명에 좋다는 일을 이것저것 다 했으나 그의 모든 행동엔 이상하게 생동감이 없었다. 그는 여느 자기계발 서적에 나와 있는 그야말로 하루의 좋은 습관을 전부 다 따라하며 운명이 아주 좋다고 믿으며 이래나 저래나 좋은 운명이 도래하기를 기다리기만 할 뿐 무언가 새로워지는 것이 없었다. 지난 10년 동안 기차 레일 위를 달리듯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며 그저 앉아서 운명을 기다렸다. 그렇다. 그는 운명에 있어서는 너무나 태만한 사람이었다. 사업을 위해 각오를 다지며 힘을 내거나 아이디어를 창출하지도 않았고 하다못해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여행 한번 하지 않았다. 온화했으나 기력이 없었고 남에게 위로받을 생각만 했다. 그는 능동적으로 그 아무것도 추진하지 않았고 용기는 일절 없었다. 무엇보다
남에게 베풀지 않고 언제나 신세만 졌다. 그냥저냥 자신은 좋은 운명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매일 운명에 대한 생각만 한 것이다. A는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었지만 좋은 운명이 오게 만들지 못했다. 왜? 생동감이 전혀 없고 새로움이 전혀 없는 그의 하루가 좋은 운명을 띄울 확률을 만들어주질 못했기 때문이다. 좋은 운명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찾아오는가? 모든 것은 가능성 안에 존재한다. 가능성이라는 근거가 계속 휘몰아칠수록 당신이 가진 좋은 운명의 발현 속도는 상당히 빠를 것이다.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면 머지않아 빗방울이 쏟아지듯 운명이란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높을수록 빨리 일어난다. 운명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아니, 굳이 운명을 기다릴 것도 없다. 아주 제대로 살아야 한다. 역동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해내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착하기만 하고 그저 죽어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 이들에게선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모든 면에서 안전을 추구하느라 혁신이 없는 삶은 운명이 아무것도 이루어주지 않는다. 그냥 열심히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나 열심히 살아도 운명이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이기에 인간은 먼 옛날부터 수많은 분야에서 미래를 예견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왔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가? 사실 운명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과거와 지금을 보는 것이다. 자신에게 좋은 운명이 들어올 분명한 자격과 근거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운명이란 단지 오늘 하루라는 자격과 근거로 말미암아 먼 곳에 예정된 사건들일 뿐이다. 평생 죄짓지 않고 살면 된다고? 이 또한 맞지 않는 생각이다.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간다. 그런 그들에게서 운명이 나아지길 기대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다시 묻겠다. 좋은 운명을 위해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냥 열심히? 그런 생각은 하지 않길 바란다. 대신에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운명이 좋아지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내가 만난 B는 사업의 실패에 5억 원의 빚을 졌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바닥난 신용 탓에 좋은 일자리는 꿈도 못 꿨으며 겨우 들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월급 200만 원짜리 일이었다. 이 정도 월급으로는 수십 년을 갚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할 뿐더러 기존에 영위하던 생활 수준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별 수 있나. 그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빠져나와 마음의 평정을 갖기 위해서라도 그냥 그 일을 시작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쯤 또다시 하나 더 최선을 다해 1년간 갖가지 일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문득 새로운 길이 열린 게 아닌가. 새로운 운이 도래한 것이었다. 행운이란 현재의 불운을 묵묵히 통과할 때 발생하는 법이다. B는 후회와 분노로 고통스러워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기보다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그냥 묵묵히 해왔다. 운명이란 이처럼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 다만 현재의 나쁜 그 운명을 꽉 붙잡고 놓지 않으면 그 운명이 지속될 뿐이다. B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비록 그 일이 단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할지라도 그 상징적인 새로운 행동은 새로운 운명을 끌어들이는 징조가 되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도 좋다. 새로운 일을 통해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빨리 놓아주어야 한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가 소나기가 올 때는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마냥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기다리는 게 아니다. 기다림이란 마음이 더 이상 나쁜 운명에 동요하지 않게 자신을 잘 붙들고 있음과 동시에 몸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다. 꽉 붙들고 놓지 않았던 나쁜 운명을 탁 놓아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다. 사실 언제 다시 비가 올지는 모른다. 운명은
마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면, 진짜로 그래 보면 꿈에서 깨어나듯 어느덧 나쁜 운명이 사라진다. 주역을 오래 공부한 나로서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우주 천지의 사물은 운명을 자기 책임이라 여기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나쁜 운명이 계속 깃드는 걸 오래 끌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명심하라. 하늘은 마음이 착한 사람보다 행동이 착한 사람에게 좋은 운명을 밀어준다. 착하고 성실한 마음이란 건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주 현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역동적인 인생만이 뜻있는 일을 완성한다. 그러므로 역동적인 인생은 강렬한 인생이다. 설렁설렁 세월을 소비하지 말고 힘있게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니 운명의 강도가 세질수록, 즉 갑자기 별의별 일이 한 번에 몰려오는 상황이 다가오면 인생이 변화하는 시기라고 알면 된다. 하늘은 오로지 스스로 돕는 강한 자만 선별해 돕는다. 언제나 크게 생각하라.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항상 넓게 보고 멀리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개미처럼 사는 사람은 개미의 운이 들어오고, 독수리처럼 사는 사람은 독수리의 운이 들어온다. 내 경우는 40년간 악운이 계속되기도 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여러 번 크게 배신당했고, 욕심이 앞서 지나치게 서두르다 실패한 일도 많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의 강한 의지다. 어떤 최악의 고난이 닥치더라도 흔들림 없이 침착하게 돌파구를 찾아야만 한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큰 사건은 대부분 수명이 짧다. 그러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부단히 해내다 보면 소나기는 대개 지나간다. 진짜 문제는 실로 오래가는 나쁜 운명을 마주했을 때다. 앞서 말했지만 나는 희망 없는 세월을 40년이나 겪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바로 운명 대응이다. 나는 60세를 지나고 나서야 반성하기 시작했다. 지난 40년간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말이다. 남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는가? 한눈 팔며 건성으로 듣고 공감하지도 않은 적이 수만 번이다. 남에게 화를 내고 속으로 미워했나? 많다 못해 그런 날들이 대부분이었다. 정말로 쓸만한 행동을 많이 했는가? 나 자신의 부끄럽지 않게 미치도록 살아봤나? 글쎄, 나는 그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소위 길들여지지 않은 무의식이 이끄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하며 그저 그런 하루를 흩뿌리며 살아왔다. 프랑스 속담에 당신 그림자의 목이 삐뚤어져 있는 것은 당신 목이 삐뚤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다. 운명이란 다름 아닌 지난 내 세월에 녹아든 행동, 태도의 반영, 그뿐이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사물의 현상이 있을 때 그것이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많은 원인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을 다원인 결과라고 하는데, 종전에는 인류가 현상에 대해 한 가지 원인만을 찾아내는 습관이 있었다. 이는 영화를 볼 때 주연만 보는 편협한 시각이다. 영화는 조연들과 함께 만들어진다. 운명도 이와 같다. 여러 원인이 산처럼 많다. 그러므로 당신이 보게 될 운명은 산처럼 쌓인 갖가지 원인이 오랜 세월 누적된 결과다. 그러니 한두 가지 원인, 한두 번의 실수로 그렇게 낙담해서 되겠는가? 아무튼 내 운명의 결과는 마치 쓰레기 더미와 같았다. 누군가는 꽃으로 산을 쌓았다면 나는 쓰레기로 40년의 인생을 쌓은 것이다. 이것을 다 치워야 운명이 개선될 터였다. 그러니 시간이 걸리는 일임에 분명했다. 그렇게 나 역시 나의 반성과 실천을 더욱 강력하게 이어가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무엇을 했는가? 우선 끊임없이 잘못을 찾아냈고 행동을 고쳤다. 무엇을? 모든 것이었다. 걷는 방법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메뉴, 남과 대화할 때 태도,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가짐,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 것, 배우고자 하는 걸 5분이라도 하는 것, 한도 끝도 없이 많았다. 이런 짓을 하면 운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뭘 하기 전에 이 질문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보라. 그러면 무조건 된다. 차츰 깨달음이 올 것이다. 이렇게나 막 살아도 운이 좋아질까?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라. 운을 개선하는 최고의 방법은 운을 좋게 하는 짓을 찾아서 하는 것뿐이고, 누구나 운명을 좋게 만드는 행동이 무엇인지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할 수만 있다면 말이다. 이런 것을 다 고쳐내어 실천하려니 매일 다시 태어난 것과 같았다. 익숙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었다. 생각하고 고치기를 계속했는데 여기엔 반드시 추가할 것이 있었다. 새로움. 안 해본 짓을 해야 했다. 자기 자신이 과거와 같거나 비슷하면 안 된다. 어제 없었던 행동이 오늘 새로 생겨야 한다. 그리고 나는 주위에 공언했다. 두고 보세요. 내 운명 내가 고쳐볼게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 눈으로 보였다. 큼직한 행운이 드디어 내 인생에도 출현했다. 단 마찬가지로 재난도 있었다. 뜻밖의 일은 아니었다. 행운이 모든 불행을 쫓아낸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행운은 행운대로, 불행은 불행대로 오는 법이다. 가령 A라는 사건은 좋은 운명을 예고하고 B라는 사건은 나쁜 운명을 예고할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서로 더하고 빼는 계산을 한 후 남는 것이 운명으로 나타날까? 그렇지 않다. 운명의 징후들은 저마다 각각 개별적으로 전개된다. 나쁜 것은 나쁜 대로,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운명은 원래 여러 다발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은 각각 나타난다. 즉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법이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서로 상쇄되지 않는다. 요즘 들어 인간관계가 나쁘다고 하자. 그런데 건강은 좋은 것 같고 수입도 좋다. 그런 와중에 자식은 속을 썩인다.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일이 현재에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운명은 실 한 가닥이 아니라 여러 가닥의 다발이다. 어떤 실은 끊어져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실은 새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어느 경우라도 100% 나쁜 것은 없다. 잠시 나쁜 운이 온다 해도 너무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것을 다양한 운명 중 하나로 여겨야지. 그 나쁜 한 가닥을 보고 내 인생은 최악이라며 구태여 실 한 가닥을 이만큼 부풀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인생은 복잡한 실타래이자 커다란 모자이크라고 해. 전체적인 그림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아무튼 운명을 개선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가닥을 좋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다. 실의 가닥수를 늘린다는 뜻이다. 이는 없던 운을 새로 만드는 것에 가깝다. 즉 운의 개선은 새로움을 창조하는 것이다. 전에는 없던 일들이 생겨난다는 의미다. 운이 다양하면, 즉 실이 많으면 그만큼 기회가 많아진다. 어떤 국가가 넓은 영토를 가진 것과 비슷하다. 운의 영토를 넓혀라. 이것을 넓히는 것이 운의 개선이다. 실의 가닥수가 많고 다양해서 인생 전체가 풍부하다면 그중 하나가 무너져도 운명의 흐름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가진 것이 100개면 그중 하나가 잘못되어도 위험하지 않다. 운명이 너무 단순해서 그 한 가닥만 보고 살면 그 한 가닥 때문에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다. 관상이 좋은 것? 이것은 필요 조건이다. 좋은 운명이 실현되려면 오로지 실천이라는 충분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운명은 언제 찾아오는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운명이란 실 한 가닥 한 가닥을 보수하는 것보다 아예 전체 가닥수를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실이 한 가닥뿐이라면 끊어지기 쉽지만 여러 가닥이 모이면 전체적으로 튼튼해진다. 우리는 이미 있는 것들을 부단히 하는 한편 새로운 운명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 그러니 주어진 대로 살지 마라. 시간은 미래를 향해 끝없이 흘러간다. 오늘에 이어 내일이 오고 내일이 지나면 또 다시 내일이 온다. 그러다 마침내 인생의 종말에 이른다.
우리는 주어진 세월을 매일 소모하며 살아간다. 좋든 싫든 각자에게 주어진 몫을 소모하며 살고 그 시간을 다 사용하고 나면 끝이다. 자, 여기서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려면 새로운 운명이 들어와야 한다. 그 테두리 안에서만 맴돌면 인생은 계산된 범위 내에서만 존재한다. 그래서 큰 돈을 번다는 건 그냥 열심히 해서 이룩하는 것이 아니다. 큰 운을 잡아야 한다. 인생에 주어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그 외에는 운을 크게 일으키는 데 써야 한다. 운을 찾고 운을 잡고 운을 벌어야 한다. 생동감 있게 나서야 한다. 좋은 운을 최대한 많이 만들고 끌어모아서 굉장한 인생을 살아보라는 것이다. 현재 가난하고 약한가? 그 운명조차도 만들어서 반드시 고칠 수 있다. 착하고 열심히만 사는 건 안 된다. 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이는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 운명이라는 장작은 있으나 그것에 불을 지피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다. 기다릴 뿐 손을 뻗어 그것을 딸 생각을 안 한다. 운명이 좋은 사람은 운명을 고치는 사람은 아주 새롭게 열심히 산다. 어떻게? 남의 눈에 띌 정도로. 그러므로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군자는 3일 만에 다시 만났을 뿐인데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3일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사람이 달라져 보인다는 뜻이다. 날이면 날마다 새로워지고 역동적으로 살아야 운명은 문이 열린다. 그래서 생긴 말이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이다. 내 경우 40년 혹독한 운명을 겪고 스스로에게 미래는 어떨지 물었다. 내 스스로에게 물었다는 뜻이다. 미래도 마찬가지로 혹독하다고. 내 과거와 지금의 내 모습이 대답하는 것이 느껴졌다. 평생 남에게 피해준 적 없고 죄짓지 않고 살았다. 그럼에도 내 운명은 과거에도 나빴고 미래에도 나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는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결론이었다. 그렇다. 평범한 행동은 이기적이고 천박하다. 실제로 무언가를 계속 실천해야 한다. 새로움이 없는 인생은 태만하다. 작은 습관으로도 운의 영토를 넓힐 수 있다. 새로운 운을 만들어 보겠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게으름, 패배주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는 전혀 인간답지 않은 것이다. 인간은 운명마저 바꿀 수 있는 존재다. 뭔가 새로운 일을 발견하라. 안 하던 짓을 해보고 도전을 해보고 모르는 것을 배우고 나쁜 습관을 고치고 장점을 하나 더 만들고 뭔가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이다. 이게 운명을 좋게 만드는 가장 기본 조건이다. 나의 경우 40년을 고생하고 65세에 이르러 운명이 개선되었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누구든 어떤 운명이든 실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강태공은 80세에 이르러 겨우 빛을 보고 세상에 나섰다. 자, 이제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뉴턴이 정리한 운동 제3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도 불린다. 우주에 존재하는 사물에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로 인한 결과를 그 사물이 대가로 돌려받는 법칙이다. 로켓은 가스로 공간을 밀어내고 배는 스크루로 물을 밀어내며 사람은 한 발로 땅을 밀어낸다. 그렇게 공간은 로켓을 앞으로 밀어주고 물은 배를 밀며 사람은 다음 걸음을 내디딘다. 운명은 갑자기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쌓인 힘이 마침내 결실을 이루는 것일 뿐이다. 화산 폭발, 지진과 똑같다. 그러니 괴상한 점괘에 기대어 흔들리기보다 내가 만든 근거가 운명이 된다고 생각하고 살면 그만이다. 자기를 책임지겠다는 생각은 운명을 깨닫는 첫 걸음이다. 좋은 운명은 반드시 밝은 곳에 깃든다. 지금 가난하다고? 신용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운명이 굳건해진다. 공자가 말한 인의 예지가 있더라도 신이 없으면 모든 덕목이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인생은 조금씩 손해를 보며 살아야 한다. 내가 손해본 만큼 남을 이롭게 했으면 언젠가 나에게 돌아온다. 말이 천박하면 신분도 천해진다. 무엇으로 내 운을 바꿔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말조심부터 하라. 유난히 오해를 자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항상 남을 원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나 자연스러운 곳에 행운이 있다. 오해란 자연스러움에 가장 반대되는 억지스러운 행위다. 생존을 위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들지 못한다면 지난날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한다. 그저 오늘 하루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좋은 행동을 하나 더 만들면 그만이다. 새로운 거 하나 더 해보면 그만이다. 그렇게 써야 할 운명이 다 소진되면 마침내 인생도 끝난다. 즉, 새로운 운명이 있는 한 삶은 계속된다는 의미다. 삶이 어제와 같다면 어떻게 해서든 변화를 주어라. 그래야 하는 것이 재밌고 또 새로운 운명, 더 좋은 운명이 찾아온다. 사람은 50세 이후로 약 30년가량 고생했던 젊은 시절엔 미처 가늠하지 못했던 최상의 삶의 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컨디션이 어떠신가요? 몸이 많이 무거우신가요? 혹은 가뿐하신가요? 아마 오늘이 기대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이 좀 부담스럽거나 힘에 부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아침의 시작이 좋아지는 나이가 분명히 다가온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일랜드의 의사인데요. 노인 연구가로 더 유명한 저자가 있어요.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요.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을 모아 노화 종단 연구까지 펼친 로즈 앤 케니 박사의 노화의 정복에 담긴 메시지들을 저자의 시선으로 풀어갑니다. 이젠 진짜 스트레스가 인간에게 얼마나 최악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때가 되었다. 가장 먼저 영국의 한 연구를 보자. 젊은 성인들은 하루 평균 85번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한다. 이렇게나 자주 확인하는 줄 몰랐다고?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물어보면 응답자들은 대체로 실제보다 50% 정도 낮게 잠금을 해제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휴대전화 잠금 횟수가 도대체 오늘 이야기랑 무슨 관련이 있는데? 라고 말한다면 내가 파악한 연구 논문 23편만 분석해봐도 이 엄청난 잠금 해제 횟수가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다.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느라 집중하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 기억해야 할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렇게 주의 산만하고 기억을 제대로 응고해내지 못해 생기는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는 반드시 능률 저하로 연결되고 자존감 저하로 이어지며 만성 스트레스로 내가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로 불안으로 우울감으로 번져버린다. 그렇다. 인생에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점차 쌓여 내가 갖고 있던 나에 대한 좋은 믿음을 몰락시키곤 한다.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으로 본 휴대전화가 결국 잠을 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날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계획했던 바대로 하루를 꾸려가지 못하는 것, 또 그렇게 다음날 수면의 질을 망치는 최악의 패턴을 되풀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를 낳는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휴대전화 잠금 해제와 같은 문제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우리 입장에서 사실 가장 간단하고 쉬운 문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휴대전화 말고도 정말 다양한 이유로 살면서 어느 단계에서든 각종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급성 스트레스와 만성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생기는 결과를 모두 경험해 봤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스트레스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 사람과 환경 사이의 교류에서 과도한 자극이나 부족한 자극 때문에 심리적 혹은 생리적 고통이 유발되는 고통의 속성. 사실 이런 거추장스러운 정의가 아니어도 우리는 스트레스가 무슨 뜻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어떤 느낌인지도 안다. 이 스트레스가 신경계, 호르몬계, 면역체계, 염증계, 대사계를 포함한 각종 모든 기관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마리 앙뚜아네트 증후군으로 알 수 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녀가 프랑스 혁명 당시 단두대로 걸어가기 전날 하룻밤 사이에 급성 스트레스로 백발이 되었다는 것인데 사망 당시 그녀의 나이는 불과 38세에 불과했다. 급성 스트레스로 하룻밤 사이에 백발이 된다는 현상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고 노화를 연구하는 나에게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되어 마음을 사로잡았다. 내가 우연히 접한 사례도 마찬가지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어떤 남자는 사고 이후 머리가 백발로 변해버린 것도 모자라 많이 빠져 있었고 그렇게 빠져버린 머리카락과 색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탈모와 백발은 나이가 들어가는 모든 인류의 가장 큰 골칫거리기에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은 스트레스가 어떻게 급속히 백발과 탈모를 만드는지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얼마나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지 해명해냈다. 그 결과 연구자의 말은 충격이었다.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스트레스가 몸에 나쁠 거다 정도로만 예상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스트레스의 해로운 영향력은 상상을 뛰어넘었죠. 불과 며칠 만에 색소 생성 줄기는 모두 소실되었고 이 세포는 사라지고 난 후 더 이상 색소를 재생하지 못했습니다. 손상이 영구적인 거예요. 자,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이건 인류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로 스트레스에 지쳐 살아가는 오늘의 당신이 기꺼이 하루하루를 맞이하면 마침내 달콤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140여 개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응답자들 중 64%가 현재 스트레스를 받는 중이라고 보고했다. 더 안타까운 건 32%는 화가 난다고 했고 나머지는 걱정이 많다고 적어냈다. 그나마 29세까지는 괜찮다. 삶의 만족도, 행복에 관해 조사한 우리 기관의 종단 연구에 따르면 20대까지는 스트레스와 더불어 행복 지수도 높다가 그 이후로는 낮아져 30대와 40대, 50대 초반까지 바닥을 친다. 바로 U자형 곡선이 만들어지는 것. 자, 다음. 행복 지수는 다시 오르기 시작해 70대까지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리하여 140여 개국 50세 이상의 응답자들은 44%가 젊었을 때 대비 스트레스를 확연히 덜 받는다고 응답했고 38%는 걱정도 덜하고 16%는 화도 덜 난다고 했으며 그 나머지는 스트레스와 걱정, 화가 전부 사라진 것처럼 행복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응답률은 70대 이상에서는 확연히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적 압박 감소, 은퇴, 장성한 가족,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많은 요인이 있겠으나 내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나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시간을 보낼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고 선택했다면 그 사람과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 살면서 쌓아온 경험 덕분에 젊었을 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훨씬 더 잘 나에게 맞춰서 고를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우려와 달리 사람은 50세 이후로 약 30년가량 고생했던 젊은 시절엔 미처 가늠하지 못했던 최상의 삶의 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 후로는 건강 악화에 따라 삶의 질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데 그마저도 50세 이전 수준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건강하게 나이가 든 사람들은 더 지혜롭고 현재에 충실했으며 하루하루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부분을 더 만끽하고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된다.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해서 취미나 봉사활동에 시간을 보내며 사람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정한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은 능숙해지고 축적된 경험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그 스트레스에 대응하는데도 너무나 자연스럽다. 이것은 지혜의 잠재력을 타고난 우리가 기꺼이 젊은 시절을 살아낸 결과 마땅히 받게 되는 생물학적 축복인 것이다. 만약 당신에게
아직 그 축복의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제 알려줄 몇 가지 방법으로 마주하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기꺼이 오늘 하루를 맞이해야 한다. 가장 먼저 인생이 걱정과 조급함으로 점철되고 끝없는 불안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하루에 한 번 혹은 그 이상으로 휴대전화에서 멀어지는 시간을 가져보라. 5분, 10분 시간을 늘려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것을 보다 보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이 휴대전화에서 멀어지는 시간 동안 가장 간편하게 눈을 둘 수 있는 건 바로 식물이다. 나는 스트레스에 지쳐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저마다 상황에 맞추어 하루빨리 식물이나 정원을 가꿀 것을 적극 권유한다. 사실 식물을 가꾸는 행위는 창의적인 행동임과 동시에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하므로 긴장을 완화시키고 그야말로 웰빙을 강화시킨다. 솔직히 말하면 스트레스 관리에 가장 손쉽고 유용한 도구가 식물을 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주 작은 방울토마토나 바지를 기르는 것은 걱정을 잊게 하고 문제에서 한 발짝 떨어지게 만든다. 다시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창가에 올려둔 몇 개의 식물이든 데크에 올려둔 몇 개의 화분이든 뒤뜰의 텃밭이든 크기와 종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저 그것을 가꾸는 사람과 그 결과물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행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롭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당신이 반드시 알고 가길 바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식물 가꾸기는 자연과 햇빛에 대한 강제 노출 효과 등을 겸비하고 있어서 비타민 D 수치를 올려주고 혈압을 낮춰준다. 마찬가지로 좋은 흙에서 흔히 발견되는 세균 유형 중 하나인 마이코박테리움 박해는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자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흙을 가만히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이 감소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식물 가꾸기와 건강에 관한 22개 주요 연구를 분석해본 결과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삶의 만족도와 삶의 질, 우울증, 불안, 체질량 지수 감소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한 주말 농장의 실제 사례를 보자. 이곳에선 찾아온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야외 정원 가꾸기와 실내 책 읽기에 사람들을 무작위로 배정해서 스트레스 호르몬과 기분을 반복적으로 측정했는데 결과적으로 두 활동 모두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기분 전환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그 변화의 정도는 정원 가꾸기에서 더욱 두드러졌고 개선 효과도 훨씬 더 오래 지속되었다.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책 읽기는 관두고 정원 가꾸기에 올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당신은 이해할 것이다. 그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나만의 좋은 습관에 식물 가꾸기를 하나 추가해 보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이로운 효과가 오래 지속되어서 심지어 책 읽기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증거를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모든 여건상 식물을 곁에 두기 어렵다면 시간이 허락할 때 반드시 숲길 산책을 해보길 권한다. 일본의 연구자들이 단순히 도시를 산책하는 것과 숲길을 산책하는 것을 비교한 결과 호르몬, 혈압, 심박수, 기타 신경계 활성의 모든 생물 지표가 숲길을 산책했을 때 현저히 안정됐으며 스트레스 반응이 약해졌다. 그 자체로 마음이 단단해진 것이다. 꾸준한 숲길 산책은 요가로서 얻을 수 있는 이점과도 놀랍도록 맞닿아 있다. 긍정적인 태도, 자기인식, 통제력, 마음챙김, 더불어 체내 염증을 줄여서 생물학적인 노화를 늦추고 불면증을 해소한다. 아울러 가만히 앉아있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숲의 사진, 도시 사진을 각각 보여준 것만으로도 신체 지표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당신 일상에 자연 한 스푼을 추가하는 건 누군가의 권유를 넘어선 필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당신이 적극 동의하기를 바란다. 마음을 챙긴다는 건 쉽게 말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고 그것에 집어삼켜 먹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뇌를 운동시킨다는 뜻이며 걱정 속에 방황하지 않고 조바심을 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는 뜻이다. 머리에 있는 생각과 느낌에 압도되기보다는 먼 발치 떨어져 예리하게 인식하는 것.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스트레스와 걱정을 감소시키는 대신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말한 아주 작은 일상의 변화로도 얻어갈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떨까? 애석하게도 앞서 말한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나이에,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을 좀 좋아해 볼 수 있겠다 싶은 50세 이후 장년 이상의 나이부터 소위 마음 챙김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 전에는 현실에 치이고 관계에 치이며 일단 살아내느라 스트레스를 돌볼 여유는 두지 않은 채 점점 늘어나는 흰머리와 죽어가는 표정을 방관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사실 마음 챙김은 한 살이라도 젊을수록 필요하다. 이 아침의 시작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지는 나이부터 마음을 챙겨야 아침이 기뻐지는 나이를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 머리가 어지럽 잘 안 풀린다면 시간을 내어 5분 아니 1분이라도 당신의 눈에 어떤 형태라도 좋으니 자연을 품고 마음을 챙겨야 한다. 그 시간은 반드시 당신의 능률을 올려줄 것이고 그것이 쌓여 당신의 자존감이 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성기를 당신에게 만들어 줄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데저트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